평양이 특급 비상령을 선포했습니다. 북한 순안공항 최고 엘리트 승무원이 자신의 얼굴을 버리고 사라졌습니다. 체제의 총애를 받던 그녀가 왜 스스로 얼굴을 도려내야만 했을까요? 안면 인식 감시망이 깔린 공항에서 과연 어떻게 빠져나갔을까요? 비행기 안, 단 한 칸의 문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일이 지금 공개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제 얼굴을 도려냈습니다. 마취도 없이 불법 수술대 위에서 뼈를 깎고 살을 찢는 고통을 맨정신으로 버텨냈습니다. 비명을 지르면 안 됐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는 순간 총살이었으니까요. 저는 수건을 입에 물고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것을 쏟아내며 그 칼날을 견뎌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얼굴이 오히려 저를 죽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름답다는 것이 이 땅에서는 저주였습니다. 눈에 띈다는 것이 곧 표적이 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깨달았을 때는 이미 도망칠 수도 없는 곳까지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한지수입니다. 평양 외국어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21의 순안 국제공항 외빈 승무원으로 배치받았습니다.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3개의 언어를 구사했고 사람들은 저를 공항의 꽃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꽃이 꺾이기 위해 피듯 그 자리는 저를 빛나게 하려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것이 되도록 전시해두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빠져나올 수 없는 곳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김여정 동지 해외 영접 라인에 직접 편성된 인원이었습니다. 외국 귀빈이 올 때마다 그 라인맨 앞에 서야 했고 표정 하나, 말 한마디, 시선 한 번이 전부 감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잘못 웃어도, 잘못 서 있어도, 고개를 잘못된 방향으로 돌려도 끌려갔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지워졌습니다. 그 자리는 영광이 아니라 절벽이었습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바람 한 번에 끝나는 절벽이었습니다. 저는 그 절벽 끝에서 매일 미소를 지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이를 악물고 웃었습니다. 그 라인을 통해 강철민이라는 이름이 제 삶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국가보위성 고위 간부이자 김여정 동지의 직속 라인을 관리하는 실세 중의 실세였습니다. 그가 처음 저를 주목한 것은 러시아 외교사절단 영접 행사 자리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그는 제 이름을 물었고 옆에 있던 측근이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 하나가 제 인생 전체를 집어삼킨 시작이었습니다. 평양에서 그 이름 석자 앞에 이의를 달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사람이 사라졌고 그가 서명한 서류 한 장이면 가족 전체가 산골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동료 선배가 귓속말로 알려주었습니다. 지수야, 그 사람이 너한테 눈독 들였대. 진짜 조심해. 선배의 눈빛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해주는 조의에 가까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래도록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섭다는 말조차 사치였습니다. 그것은 공포라기보다 이미 정해진 운명 앞에 선 자의 막막함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이미 늦어버린 것 같은 그 싸늘한 감각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불려가지 않기를, 오늘 하루만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를 빌면서 심장이 먼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7년을 이어온 제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저는 수술대 위에 눕게 되었습니다. 제 얼굴을 지우고 다른 사람이 되어 이 땅을 빠져나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강철민이 저를 처음 사적으로 불러낸 것은 제가 24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공항 내부 전화가 울렸고 오늘 저녁 귀빈 접대가 있소. 준비하시오. 라는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떨렸습니다. 귀빈 접대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공항 영접 라인의 여성이라면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거절이 곧 죽음인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유니폼 단추를 잠갔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지만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날 끌려간 연회장은 평양 중심부 어느 고층 건물 꼭대기 층이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평범한 당 청사처럼 보이는 곳이었지만 그 안은 달랐습니다.
외국산 술과 음식이 가득했고 강철민은 그 자리 중앙에 앉아 마치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미소 짓고 술을 따르고 말을 건네야 했습니다. 온몸이 굳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한순간도 미소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무너지면 안 된다고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의 평양 불빛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불빛들 아래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자고 있을까?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계속 불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2번, 3번. 매번 끝나고 나면 숙소로 돌아와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몸을 웅크렸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동안 그렇게 앉아서 이 몸이 내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했습니다.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아니라고. 이 몸은 이미 내 것이 아니라고. 어머니가 낳아주신 이 몸이 이 땅에서는 그냥 누군가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에 이를 때마다 눈을 꽉 감고 어머니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러려고 나를 낳으신 게 아닐 텐데. 이러려고 외국어 학원까지 보내신 게 아닐 텐데.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동료 오미란이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하루는 몸이 아픈 줄 알았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팀장이 조용히 통보했습니다. 오미란 동지는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더 이상 언급하지 마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나중에 들려온 말에 따르면 미란이는 외국 손님 앞에서 장군님 초상화가 걸린 방향이 아닌 쪽으로 몸을 돌렸다는 이유로 보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몸을 잘못 돌린 것 하나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미란이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속이 뒤집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구분조차 가지 않는 무언가 뜨겁고 쓴 것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미란이만이 아니었습니다. 반년 사이에 영접 라인에서만 3명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한 명은 외국 귀빈 앞에서 통역을 하다가 단어 하나를 잘못 선택했다는 이유였고, 또 한 명은 누군가의 고발 때문이었는데 이유조차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는 것 자체가 위험했으니까요. 그냥 빈자리를 바라보고 다음 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방식이 너무나 익숙해진 제 자신이 어느 순간부터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고려항공 에이스 승무원 리설양이라는 이름을 처음 제대로 인식하게 된 것이, 복도에서 스치듯 마주쳤던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녀가 베이징 노선 출발을 앞두고 귀빈실 옆 복도를 지나가다가 제 유니폼 단추가 풀린 것을 보고 잠깐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단추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짧은 순간이었는데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당당하면서도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한 달에 2~3번 해외 노선을 오간다는 것도 그날 처음 제대로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밟는 땅을 나는 평생 밟아볼 수 없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부러움조차 사치인 땅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듬해 봄, 상황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김여정 동지 특별수행단 구성 지시가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해외 순방 준비를 위한 영접 지원 인력 차출이라고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임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명단에 오른 사람 중 몇몇이 차출 이후 소식이 끊겼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외모와 능력을 갖춘 여성들이 선별되어 고위층 전용 접대 라인으로 흡수되어 사라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 첫 줄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철민이 직접 차출 명단을 승인했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발끝으로 쏟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눈독을 들이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확정된 물건이 된 것이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이 찍힌 물건, 반납이 불가능한 물건.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그 물소리 아래 소리를 죽이며 울었습니다. 다 울고 나서 세면대 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퉁퉁 부은 눈, 빨개진 코. 이 얼굴이 문제였습니다.
이 얼굴 때문에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리설양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단추요. 라고 말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걸어가던 그 뒷모습이 저와 키가 같고 어깨 너비가 같고 눈매가 닮은 여자, 그리고 아무 제지 없이 해외를 드나드는 여권을 가진 여자.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 얼굴을 없애버릴 수 있다면, 저 사람의 얼굴이 될 수 있다면, 그 생각이 그날 밤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강철민의 차출 명단이 발효되기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사흘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서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리설향, 리설향. 그 이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복도에서 스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니폼 단추 하나 짚어주고 아무렇지 않게 걸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달리 보였습니다. 저와 키가 같고 어깨 너비가 같고 눈매가 닮은 여자. 한 달에 두세 번 해외 노선을 오가는 여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여권을 가진 여자.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그랬다가는 죽는다고. 하지만 억눌러도 그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마다 더 또렷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잡히면 죽는다.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죽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죽더라도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사흘 동안 저는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웃고, 인사하고,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달랐습니다. 그녀가 사물함을 여는 시간, 가방을 놓아두는 위치, 귀빈실 복도의 감시 카메라 각도, 카메라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의 위치,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외국 손님을 맞이하며 미소 짓는 동안에도, 심지어 강철민의 연락을 기다리며 전화기 옆에 앉아 있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오직 그 계획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죽을 결심을 굳히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저는 더 밝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생애 가장 처절한 웃음이었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기회가 왔습니다. 리설양이 귀빈실 복도 끝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순간, 저는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고, 지금밖에 없다고. 저는 자연스러운 걸음으로 사물함 쪽으로 향했습니다. 귀빈실 대기 공간 안쪽에 놓인 그 철제 사물함. 번호 자물쇠였습니다. 대부분의 승무원들이 생년월일을 번호로 쓴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리설양의 생년월일은 인사 서류를 통해 미리 확인해 두었습니다. 제 업무 특성상 주요 항공사 직원 명단에 접근할 수 있었으니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너무 심하게 떨려서 번호를 맞추는데 2번이나 틀렸습니다. 3번째 시도에서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가방 안에 손을 넣었습니다. 여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 유니폼 안쪽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걸어 나왔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내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 어깨를 잡을 것 같았습니다. 한지수 동지, 잠깐요. 그 한마디면 끝이었습니다. 총살이었습니다. 아니면 수용소였습니다. 어느 쪽이든 끝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으며 걸었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숙소 문을 닫고 나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니폼 안쪽에서 여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리설향, 생년월일, 소속, 사진. 그 사진 속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와 저는 체격이 같았습니다. 눈매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얼굴 윤곽은 달랐습니다. 턱선이 달랐고 코 모양이 달랐습니다. 2026년형 신형 여권에는 안면 인식 보안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사진과 실물이 일치하지 않으면 검문소에서 바로 걸렸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여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얼굴이 일치해야 했습니다. 그 말은 곧 제 얼굴이 그녀의 얼굴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처음 온전하게 정리되는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친 생각이라고. 그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웃음이 먹고 난 뒤에도 그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가능하다, 해야 한다, 지금 말고는 없다. 그 세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굳어졌습니다. 평양 암시장에 불법 의사가 있다는 소문은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본 적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의 숙청을 피해 지하로 내려간 전직 의대 교수.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한다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을 찾기로 했습니다. 찾는데 닷새가 걸렸습니다. 공항 근처 장마당을 드나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 중에 얼굴 수술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도착한 곳은 평양 외곽 낡은 골목 끝 세탁소 간판이 달린 지하 계단이었습니다. 그 계단 앞에 서는 순간 다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건지 다시 한번 머릿속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여권을 훔쳤고 이미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그냥 죽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박노인은 60을 넘긴 것처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나서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누가 보냈소? 저는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니 수술 도구들이 낡은 철제 선반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병원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 냄새, 그리고 차가운 금속 냄새.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지금 내가 진짜로 하려는 거구나. 저는 여권을 꺼내 그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이 얼굴로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여권 속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원래 얼굴을 죽이는 거요. 알고 있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얼마나 있소? 저는 품에 감춰온 돈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7년치 월급을 아끼고 아껴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세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마취제가 부족하오. 많이 아플 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이불 속에서 오랫동안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양 외곽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사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공항에 배치받던 날, 어머니는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야, 넌 잘할 수 있어. 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그리고 딸이 언젠가는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야 합니다. 살아서 언젠가 꼭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약속 하나를 마음속에 새기고 저는 그날 밤을 버텼습니다. 수술대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자리였습니다. 낡은 나무 판자 위에 누웠고 머리 위에는 형광등 하나가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손을 씻고 도구들을 꺼내 늘어놓았습니다. 메스, 실, 가위, 소독약. 하나하나 오래된 것들이었지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골랐습니다.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솔직했습니다. 손발이 차가웠고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주사기를 들었습니다. 마취제요. 많이 넣어드리긴 힘들어요. 부위당 조금씩만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주사바늘이 얼굴 안쪽에 들어오는 순간 무언가가 당기는 이상한 느낌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칼날이 살을 가르는 감각이 왔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박노인이 수술 전에 말했습니다. 소리 내면 둘 다 죽소. 저는 그 말을 새기며 손으로 나무 판자 끝을 꽉 쥐었습니다. 턱선을 바꾸는 작업이 먼저였습니다. 뼈에 닿는 감각이 느껴질 때마다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의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눈을 감고 이를 악물고 판자 모서리를 쥔 손에 힘을 더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 이름만 머릿속에서 되뇌었습니다. 코 모양을 바꾸는 과정에서 한번 쇄골 아래까지 짜릿한 전류 같은 것이 퍼졌습니다. 그 순간 비명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이를 더 꽉 깨물었습니다. 박노인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감각이 흐릿해지는 것이 마취 때문인지 극한의 충격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천장에 깜박이는 형광등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끝났소 라는 박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박 노인이 붕대를 감고 약을 발랐습니다. 이틀은 여기 있어야 하오. 붕대는 사흘 뒤에 푸시오. 그 전에 나가면 감염돼오.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틀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이틀이었습니다. 지하 좁은 방에 누워 저는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얼굴 전체가 욱신거렸고 열이 났습니다. 박 노인이 하루에 2번 약을 갈아주었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첫날 밤 그가 방을 나가면서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용기 있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위로인지 조의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살아서 이 지하 방을 나갈 수 있을까? 나간다고 해도 공원 검문소를 통과할 수 있을까? 혹시 얼굴이 너무 달라져서 아무도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생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생각들이 그냥 지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냥 아팠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녁, 박 노인이 작은 거울을 가져왔습니다. 볼 준비가 됐소. 저는 거울을 받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얼굴 앞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곽이 달랐습니다. 턱선이 달랐습니다. 붕대와 부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여권 속 리설양의 얼굴과 겹쳐지는 무언가가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슬펐습니다. 이 얼굴이 내 얼굴이었는데 어머니가 예쁘다고 했던 이 눈이, 이 코가, 이 턱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상하게 가슴 한켠이 가벼워지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이 얼굴이 더 이상 강철민의 눈에 걸릴 이유가 없어진 것이었으니까요. 사흘째 아침, 저는 지하 계단을 올라 세탁소 문을 나섰습니다. 평양의 아침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붕대가 감긴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리설양이 되기 위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리설양의 말투를 따라했습니다. 그녀가 쓰는 단어, 문장을 맺는 방식, 걸음걸이. 매일 밤 숙소에서 혼자 반복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그녀의 표정을 연습했습니다. 어느 각도로 서면 사진과 닮아 보이는지, 어느 표정을 지을 때 윤곽이 가장 비슷하게 보이는지. 그게 제 저녁 일과였습니다. 이제 거울 속 얼굴은 저보다 그녀에 더 가까웠고, 그것이 처음에는 낯설고 무서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그 얼굴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부기가 완전히 가라앉는데 열흘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병가를 냈습니다. 감기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던 밤, 숙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묵직하고 느린 발소리였습니다. 보위부 요원 특유의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동이 틀 때까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저는 다시 거울 앞에 서서 여권을 펼쳤습니다. 사진과 거울 속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비슷했습니다. 완전히 같지는 않았지만 안면 인식 보안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는 가까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이게 진짜로 될 수도 있겠구나.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심장을 눌러왔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출국 게이트를 통과하느냐. 고려항공 승무원으로 탑승하는 리설양의 루틴을 저는 공항 근무 7년 동안의 기억으로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탑승 시간, 수속 절차, 담당 게이트. 그리고 저는 이미 그 시간대에 제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리설양이 다음 베이징 노선을 출발하는 날짜가 사흘 뒤였습니다. 그 사흘 안에 저는 모든 것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리설양의 여권을 훔친 날로부터 따지면 벌써 보름이 지나 있었습니다. 여권 분실 신고가 들어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끔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변수였습니다. 신고가 들어갔다면
여권은 이미 무효 처리가 되었을 것이고 검문소 단말기에서 바로 걸렸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눈을 꽉 감았습니다. 지금 와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얼굴까지 바꾼 이상 되든 안 되든 가는 것이었습니다. 죽더라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심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공항 근처를 혼자 걸었습니다. 평양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아무도 없는 거리를 혼자 걸으면서 저는 이 거리를 마지막으로 걷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 자랐고 이 땅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두렵고 갑갑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이 땅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살고 있는 땅, 제가 처음 걸음을 배운 땅. 저는 그 거리 한복판에 잠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이 땅을 다시 밟을 수 있기를.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저는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잠을 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 있다가 어느 순간 날이 밝아 있었습니다. 몸이 침대에 눌려 있었습니다. 납덩이를 등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허리도 다리도 움직이기가 싫었습니다. 두렵다는 생각은 이미 없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한계를 넘어서면 사람은 오히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그날 아침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 형광등이 마지막으로 보는 평양의 불빛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담담하게, 이상하리만큼 담담하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리서량의 얼굴이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어도 이 얼굴에 완전히 익숙해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낳아주신 얼굴이 아니라는 사실이 매일 아침 새로운 충격처럼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낯설미 오히려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 얼굴을 낯선 사람의 것으로 느끼고 있으니 보위부 요원들도 이 얼굴이 한지수라는 생각을 못할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거울 속 얼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리서량이야. 한지수는 오늘 이 방에 두고 가는 거야. 살아서 다시 찾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승무원 유니폼을 꺼냈습니다. 리서량의 것과 동일한 규격으로 맞춰둔 것이었습니다. 단추를 채우는 손이 마지막 몇 개에서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끼워 넣듯 잠갔습니다. 머리카락을 틀어 올리고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거울 속에 승무원이 한 명 서 있었습니다. 저였습니다. 아니, 리서량이었습니다. 저는 그 둘의 경계가 오늘 하루 동안만큼은 흐릿해지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공항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다른 승무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타도 괜찮은지 타기 전에 오래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따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눈에 띌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러운 척 버스에 올랐습니다. 누군가 제 얼굴을 봤을 것입니다. 모르는 얼굴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명이 제 쪽을 힐끗 봤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연습한 대로 그 사람이 시선을 걸었습니다. 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너무 세게, 너무 빠르게. 이 소리가 옆 사람에게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공항 청사 앞에 멈췄습니다.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발이 땅에 닿는 것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탑승 수속 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보위부, 요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매일 봐왔던 그 자리, 그 얼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저를 알아봐선 안 됐습니다. 저는 걸음 속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리서량의 걸음걸이로, 리서량의 눈빛으로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요원 한 명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먼저 고개를 까딱 인사했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검문소가 보였습니다. 길이 갑자기 1000리처럼 길어 보였습니다. 검문소까지는 불과 30m도 채 안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 거리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앞에 줄이 서너 명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줄 끝에 섰습니다. 가방 손잡이를 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손바닥이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까지 울려왔습니다. 이 소리가 멈추면 안 된다. 이 소리가 멈추는 순간이 죽는 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줄이 줄어드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요원이 여권을 받아 펼쳤습니다. 사진을 확인하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저는 표정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긴장한 얼굴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리설양이 늘 그랬던 것처럼 당연하다는 얼굴로. 요원이 여권을 단말기에 갖다 댔습니다. 안면 인식 스캐너가 제 얼굴을 훑었습니다. 붉은 빛이 얼굴 위를 지나갔습니다. 그 찰나가 영원처럼 늘어났습니다. 박노인의 칼이 얼굴을 가르던 그 밤이 스쳐갔습니다. 마취가 안 된 채 이를 악물던 그 시간이.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강철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스캐너가 불일치 신호를 보내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총구가 등 뒤에 닿을 것이고 이름이 불릴 것이고 그 이름은 한지수일 것이었습니다. 단말기에서 초록 불이 켜졌습니다. 요원이 여권을 돌려줬습니다. 통과요. 그 두 글자가 공기를 가르는 것을 저는 멍하게 들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 움직여야 한다. 저는 여권을 받아 가방에 넣고 걸었습니다. 게이트 쪽으로, 탑승구 쪽으로. 등 뒤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탑승구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승무원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였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보였습니다. 저 비행기가 오늘 저를 이 땅 밖으로 데려갈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이 땅이 저를 다시 삼킬 것이었습니다. 둘 중 하나였습니다. 비행기 트랩을 오를 때였습니다. 한 발, 두 발, 계단을 밟으며 올라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빠르게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티가 날 것이었으니까요. 발소리가 제 바로 뒤까지 왔습니다. 한지수 동지, 라는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이미 귓속에서 그 말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발소리는 저를 지나쳤습니다. 제 옆을 스쳐 앞으로 올라가는 다른 승무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트랩 중간에 서서 한 박자 멈췄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계단을 잡은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조금만 더. 저는 입술을 깨물고 다시 발을 내딛었습니다. 비행기 안에 들어섰습니다. 승무원 전용 구역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공간에 등을 기대고 서서 처음으로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도, 무릎도, 입술도 다 떨렸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됐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아직 이 비행기가 평양 땅을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두 손을 꽉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딸이 날아갑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살아서 꼭 돌아오겠습니다. 엔진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움직였습니다. 활주로를 따라 천천히 그리고 점점 빠르게. 저는 눈을 감은 채 그 진동을 느꼈습니다. 이 진동이, 이 소리가, 이 느낌이 제가 이 땅을 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어나 한 번도 떠난 적 없던 이 땅을 이 방식으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을 저는 정확히 느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그 찰나를. 그 순간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회색 건물들, 회색 도로들, 회색 하늘 아래의 회색 도시가 구름 아래로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지금부터라고. 하지만 그 말을 되뇌면서도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심장이 이렇게 뛸 수 있구나. 두렵고 떨리고 눈물이 나도 이렇게 살아서 숨 쉬고 있다는 것이 이 순간만큼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비행기는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평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기내 방송이 중국어로 흘렀죠. 저는 그 말을 알아들으면서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승무원이 먼저 일어서는 것을 보고서야 저도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리설양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신분도, 돌아갈 곳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발이 트랩에 닿는 순간 온몸으로 쏟아졌습니다. 승무원 대열에서 이탈한 것은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복도 중간이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간다는 손짓을 하고 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칸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가방에서 사복을 꺼내 유니폼 위에 걸쳤습니다. 손이 떨려서 지퍼가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올리고 거울 앞에 섰죠.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게 저라는 것을 저도 잠깐 잊었습니다. 유니폼과 여권은 쓰레기통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것을 손에서 놓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 여권 하나를 위해 얼굴을 도려냈는데 이제 그것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하고 허탈했습니다. 하지만 들고 있다가 잡히면 죽는 거였습니다. 저는 손을 털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공항 환승 구역은 넓었습니다. 사람이 많았고 언어가 뒤섞였습니다. 저는 그 군중 속에 섞여들었습니다. 머리를 낮추고 어깨를 좁히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미리 약속해둔 접선 장소는 3번 출구 근처 커피 가게였습니다. 박노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된 조력자 K라고만 알고 있는 사람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얼굴도 나이도 성별도 몰랐습니다. 그저 오른손 검지에 검은 반지를 끼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3번 출구 커피 가게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이 굳었습니다. 안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어느 테이블을 봐야 할지, 누구에게 눈을 맞춰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잘못 접근했다가 엉뚱한 사람을 건드리면 그것도 끝이었습니다. 저는 가게 앞에서 시간을 끌며 안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때 창가 자리에 앉은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40대쯤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오른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검지에 검은 반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래 걸렸네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작전 얘기도 위로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 걸렸네요.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 짧은 말에 왜인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됐으니까요. K는 저를 공항 근처 허름한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중국 동포가 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방 안에는 이불 하나와 낡은 선풍기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자마자 몸이 풀렸습니다. 등에 잔뜩 들어갔던 힘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방이 좁아도 낡아도 차가워도 상관없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없었습니다. 강철민의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방은 평양의 어떤 방보다 넓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그때 처음으로 실감이 났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도는 이틀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아침, K가 다급하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나와야 해요. 지금 당장. 그 목소리에 저는 이불도 걷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을 틈도 없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K가 낮게 말했습니다. 평양에서 여권 분실 신고가 접수됐어요. 사진이 국경 수배 라인에 올라갔고 베이징 공안에도 협조 요청이 갔습니다. 탈북자 추적 건이에요. 당신 얼굴은 아직 특정이 안 됐지만 시간 문제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골목을 빠져나오는데 멀리서 공안차 한 대가 서는 게 보였습니다. K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이쪽으로요. 우리는 반대 방향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달렸습니다. 오래 달리지 않았지만 그 짧은 거리가 평생 달린 것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골목 끝 세탁소 뒤편으로 숨어들었습니다. K가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멀어졌습니다. K가 먼저 골목 밖을 확인하고 나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제야 벽에서 등을 떼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는데 이제는 아무 감각도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두려워하면 두려움도 마비된다는 것을 저는 이날 또 한 번 배웠습니다. K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더 못 있어요. 오늘 밤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 곳이 있냐고 물으니 K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동남아 쪽으로 루트를 뚫어야 해요.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닿는 게 가장 빠릅니다.
한국. 그 두 글자를 듣는 순간 무언가 가슴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뒤섞인 그러나 분명히 살아있는 무언가였습니다. 희망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위태롭고 포기라고 부르기엔 너무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움직이기 전 K가 저에게 새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가짜였습니다. 이름도 생년월일도 사진도 전부 낯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몇 번째 사람인 건가? 한지수로 태어나서 리설양의 얼굴을 달고 이제 또 다른 이름을 들고 살아야 하는 건가? 그런데 이상하게 그 생각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몇 개가 됐든 살아야 한다는 그 하나만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움직이기 전에 K가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평양에서 보위부 고위 간부가 직접 추적을 지시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강철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도주한 전용 접대 여성을 그냥 두면 자신의 체면이 서지 않는 것이었겠죠.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두려웠던 것이었겠죠. 연회장에서 본 사람들, 들은 이야기들, 그의 이름과 연결된 것들. 저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추적은 단순한 탈북자 색출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살려두고 싶지 않은 한 사람이 국가의 힘을 빌려 저를 찾고 있는 거였습니다. K가 말했습니다. 빨리 움직일수록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K가 마련해준 낡은 점퍼 하나를 걸치고 베이징 거리를 걸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몸뿐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여권도 없었습니다. 돌아갈 나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텅 빈 상태가 이상하게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강철민의 시선도, 보위부의 감시도, 공항 영접 라인의 미소도 이제 없었습니다. 그것들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이 차갑고 낯선 거리가 평양의 그 화려한 청사보다 더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평양에서도 이 별을 봤을 텐데 그때는 한 번도 올려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올려다봐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 별들이 어딘가로 이어져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야 할 곳으로 걸음을 옮기면서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이 시간 평양의 작은 아파트에서 어머니는 무엇을 하고 계실까? 저희 빈 방을 들여다보고 계실까? 딸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실까? 알고 계신다면 어떤 마음이실까? 원망하고 계실까? 걱정하고 계실까? 아니면 그 소식조차 전해지지 않아서 여전히 공항으로 출근한 줄 알고 계실까? 저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 한 귀퉁이가 저려왔습니다. 살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지만 그 길이 어머니에게 어떤 무게를 지웠을지 저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면 더 걸어가지 못할 것 같아서요. K가 앞에서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해야 했습니다. 멈추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내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K의 뒤를 따라 한 걸음씩. 동남아시아로 가는 길은 비행기가 아니었습니다. 트럭이었습니다. 컨테이너 아니었죠. K가 미리 손을 써둔 루트라고 했습니다. 합법적인 경로가 아니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컨테이너 문이 닫히는 순간 사방이 어둠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말고도 두 명이 더 있었습니다. 서로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이유도 대답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도망치는 사람들이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트럭이 멈출 때마다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국경 검문소일 수도 있었고 단속일 수도 있었습니다. 잡히면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으로 압송되는 거였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저는 그 어둠 속에서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북으로 돌아간다면 그건 끝이었습니다. 수용소였습니다. 아니면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넘기면 된다고. 지금 이 순간만. 지금 이 순간만. 그 말을 속으로 되뇌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은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쇠 냄새, 기름 냄새, 그리고 사람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어봐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있는 것과 뜨고 있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소리와 냄새와 온도뿐이었습니다. 트럭이 흔들릴 때마다 몸이 쏠렸고 그럴 때마다 벽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차가운 철판이었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지금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도 없었고 시계도 없었습니다. 컨테이너 철판이 달아오르면 낮인 줄 알았고 식으면 밤인 줄 알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함께 탄 두 사람 중 하나가 작은 생수 한 병을 내밀었습니다. 말도 없이 그냥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아서 한 모금 마시고 돌려줬습니다. 그 사람도 한 모금 마시고 나머지 한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세 사람이 한 병을 나눴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출신도 모르는 사람과 물 한 병을 나눈 그 순간이 이상하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말이 없어도 전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살고 싶다는 것. 그 하나였습니다. 15시간이 지났습니다. 트럭이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빛이 쏟아졌습니다. 눈이 너무 아파서 한동안 뜨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조금씩 눈을 열었습니다. 나무가 보였습니다. 초록색 나무들이었습니다. 평양에서 본 나무들과 다른 색이었습니다. 더 짙고, 더 무성하고 살아있는 것 같은 초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나무들을 보며 이상하게 울컥했습니다. 이 땅이 어디인지도 몰랐지만 살아서 나왔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K의 연락망을 통해 연결된 현지 조력자가 우리를 작은 숙소로 데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침대 하나와 창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더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낯선 냄새였습니다. 흙과 꽃과 습기가 뒤섞인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죠. 저는 그 냄새를 깊이 들이켰습니다. 이 공기가 자유로운 공기구나 싶었습니다. 아직 한국도 아니고 안전하지도 않지만 평양의 공기와는 달랐습니다. 저를 죽이려는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이틀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현지 조력자가 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서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밥을 내려놓고 나갈 때 저는 등에 대고 고맙습니다. 라고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알아듣지 못했겠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는데 목이 잠겼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이렇게 진심으로 해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K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대사관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루트가 열렸다고 했습니다. 단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던 것들을 챙겼습니다. 챙길 것이 없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가벼운 것이 오히려 나았습니다. 무거운 짐은 이미 평양에 두고 왔으니까요. 대사관 근처까지 접근하는 길에는 두 가지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현지 경찰이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로 걸리면 추방이었고 그 끝은 북한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 공작원이었습니다. 이 나라에도 그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공항 시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여권 분실 신고가 들어간 이상 수배가 풀렸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K가 알려준 경로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큰 길은 피하고 골목을 따라 이동하고 누군가 따라오는 기척이 느껴지면 무조건 가게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현지 조력자가 200m 앞서 걷다가 신호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상이 없으면 왼손을 들고 위험하면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기울어 있었습니다. 골목 사이로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 속을 걸었습니다. 발소리를 줄이려고 발 뒤꿈치부터 내딛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의 등을 보며 걸었습니다. 왼손이 올라가기를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두 번, 오른쪽 골목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벽에 붙었습니다. 숨을 멈췄습니다.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대사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담장 위로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발이 멈춰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저 깃발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구나. 살면서 한 번도 가까이서 본 적 없던 깃발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저 깃발은 적의 것이었습니다. 가르쳐준 대로, 배운 대로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저 깃발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게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이 단 한 톨도 들지 않았습니다. 대사관 정문 앞에 섰습니다.
불빛이 담장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 아래 서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박노인의 지하 수술실이 떠올랐습니다. 컨테이너 안의 어둠이 떠올랐습니다. 강철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지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잠시 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한국말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들어온 말과 같은 말이었지만 억양이 달랐습니다. 그 낯선 억양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끝까지 제대로 말하지 못할 것 같아서 한 글자씩 끊어 말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다리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괜찮냐는 말에 대한 대답은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다만 그 바닥이 차갑지 않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직원이 담요를 가져다 어깨에 덮어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물도 한 잔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물을 마시면서 생각했습니다. 살았구나. 진짜로 살았구나. 그 생각이 이렇게 늦게 오는 거구나. 박노인의 수술대 위에서도, 공항 검문소 앞에서도, 컨테이너 안 어둠 속에서도 그 생각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담요 한 장, 물 한 잔 앞에서 왔습니다. 사람은 극한의 순간보다 그 극한이 끝난 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저는 그날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너져도 괜찮다는 것도. 한국에 도착한 날, 저는 인천공항 창문 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땅이 가까워지는 동안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눈에 담아야 했습니다. 처음 밟는 땅을, 살기 위해 얼굴까지 도려내고 찾아온 땅을. 입국장을 나서니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접이라기보단 조사였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탈북자는 한국에 도착해도 바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하나원이라는 곳에 가야 하고 신원 조회가 끝나야 하고 면담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 과정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담도 어떤 조사도 강철민의 연애 자리보다는 두렵지 않았으니까요. 하나원에 들어간 첫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깨끗한 천장이었습니다. 금이 가지 않은 천장이었습니다. 이불이 따뜻했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그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는 밤이 평양에서는 얼마나 드물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단순한 사실들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따뜻하고 배부르고 안전하다는 것이 이렇게 울게 만드는 것이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하나원 생활은 낯설었습니다. 낯선 것이 너무 많았죠. 선생님들이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절함이 오히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친절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평양에서 친절은 언제나 무언가를 원할 때 베푸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한동안 친절을 받을 때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 걸까? 라고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가슴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7년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원에서 성형후유증 치료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얼굴을 살펴보시며 물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하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그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박노인 생각이 났습니다. 낡은 지하 수술실에서 묵묵히 손을 움직이던 그 노인이 용기 있소 라고 말하고 돌아서던 그 뒷모습이. 그 사람도 지금 어디선가 살아있기를, 잡히지 않았기를 저는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뒤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혼자 마트에 간 날이 기억납니다. 진열대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라면 종류만 수십 가지였습니다. 평양에서 라면은 구하기 어려운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고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많은 것들 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자유라는 것이 그때 처음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게는 별것이었습니다. 편의점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새벽 2시에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이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평양에서 밤은 어둠이었습니다. 전기가 아껴졌고 거리는 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새벽에도 아무도 없는 시간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낭비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불빛이 다른 의미로 느껴졌습니다. 꺼지지 않는다는 것, 아무도 강제로 끄지 않는다는 것, 그게 자유였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같은 한국어인데 다른 말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쓰는 단어를 남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고 남한 사람들이 쓰는 단어를 저도 몰랐습니다. 처음 취직을 준비할 때 면접관이 PT를 준비해오라고 했습니다. PT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부끄러워서 물어보지 못하고 집에 와서 찾아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일 때마다 나는 이 땅의 사람이 맞는가 싶기도 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가장 아픈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탈북했다는 사실이 북한에 알려졌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을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연좌제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자식이 탈북하면 부모가 처벌받는 나라였죠. 제가 살기 위해 한 선택이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날이면 저는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따뜻한 밥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밥을 먹고 계실까?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 어머니가 딸을 원망하고 계실까? 대답 없는 질문들이 밤마다 저를 깨웠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꿈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평양 아파트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서 배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서 일을 했습니다. 꿈속에서는 그게 너무 당연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눈을 떴을 때 뺨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 꿈이 어찌나 선명했는지 손에 배추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두 번째 봄을 맞이한 즈음, 저는 탈북자 인권단체를 찾아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영접 라인에서 겪은 것들을, 강철민이 한 것들을, 박노인의 지하 수술실에서 버텨낸 것들을, 컨테이너 안의 어둠을, 태극기를 처음 봤을 때의 그 감각을 말하면서 몇 번이나 목이 잠겼습니다. 그때마다 물을 마시고 숨을 고르고 다시 이어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보고 겪은 것들이 그냥 제 안에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거울을 봅니다. 낯선 얼굴이 서 있습니다. 어머니가 낳아주신 얼굴이 아닌 박노인의 칼이 만들어준 얼굴이 있습니다. 처음엔 그 얼굴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게 내 얼굴인가? 이게 내 인생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봅니다. 이 얼굴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 얼굴이 검문소를 통과했고, 이 얼굴이 비행기를 탔고, 이 얼굴이 대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얼굴은 도구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살아 있습니다. 통일이 되는 날, 저는 평양에 가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사시던 그 아파트 골목을 걷고 싶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딸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돌아왔습니다. 그 한마디를 할 수 있는 날이 제 남은 삶의 이유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저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북에 두고 온 것들을 가슴에 품고 매일 일어나서 걷겠습니다. 얼굴을 바꿔서라도 살아야 했던 그날의 한지수에게 부끄럽지 않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기와 같습니다. 있을 때는 모릅니다. 없어져 봐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얼굴을 도려내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무렇지 않게 내쉬는 이 공기가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어야만 닿을 수 있다는 것을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눈부실 수 있습니다. 얼굴을 도려내는 고통을 맨정신으로 버텨내면서도 그녀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향한 간절함이 사람을 얼마나 강하게 만드는지 이 이야기가 그 답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자신의 얼굴까지 지워야 했던 그 용기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께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탈북의 길 끝에 서 있는 당신을 진심을 담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